여러분에게는 상대의 말을 못 알아들을 권리, 협상 중 실수할 권리, 똑같은 말을 반복할 권리, 상대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권리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예스를 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댓글 정말 많이 써주십니다. 어쩐지 요새 하루가 다르다. 매일 안 좋은 대화로 가득했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좀 달라졌다더라. 네, 저도 이런 댓글 보는 낙으로 이렇게 영상 만듭니다. 특히 사람들이 좀 달라졌다더라.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성공이라는 게 이렇게 차츰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다 다른 길을 걸을 줄 알고 그렇게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공적인 모든 커뮤니케이션, 특히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여러분이 숱하게 겪게 될 협상, 가장 익숙한 걸로는 연봉 협상이 있을 거고요. 커리어와 관련된 모든 일들, 이거 사실 다 협상이거든요. 예기치 못한 오퍼를 받아 협상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제안할 수도 있겠죠. 투자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범위를 더 넓혀서 인생 전반에 걸쳐 우리는 사실 가족들과도 수많은 협상을 거칩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회생활이라는 건요, 사실 협상생활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협상이라는 건 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업 간 비즈니스 협상 이런 것만 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상을 잘 이끌어가면, 그리고 그 방법을 알면 여러분 삶의 성공 난이도 자체가 확 낮아진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 확실히 다르네 라는 말 들으실 수 있도록 오늘은 김병국 작가의 비즈니스 협상론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삶의 모든 대화에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요, 너무 쉽게 예스를 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저자가 사촌 동생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 동생 집은 강남에서도 좋은 위치에 있는 중형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는 아니고 집값이 내렸을 때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집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15년간 계속 전세로만 살다가 마침내 내 집 마련을 한 사촌 동생은 정말 좋았던 모양이에요. 장장 일주일에 걸쳐서 가까운 이들을 초대하며 집들이를 했다고 하니까요. 집들이에 가서 저자는 그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네. 얼마 주고 샀어? 5억 7천만 원. 그리고 이사 비용까지 집주인이 50만 원 해주는 조건으로 샀지. 현금은 2억 밖에 없었는데 은행 대출이랑 회사 대출까지 껴서 3억 7천만 원 충분히 나오더라고. 무리 없이 샀어. 네, 저자는 놀랐죠. 강남의 중형 아파트인데 이 가격이라고?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싸게 샀어? 여기 정도면 7억 5천만 원은 했을 텐데. 아무튼 싸게 사서 기분 좋겠네. 그런데 동생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싸게 산 것 같기는 한데 기분이 영 찜찜해. 더 깎을 수 있었는데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저자는 역시 인간의 욕심의 끝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는 물어봅니다. 사기 전에 주변 시세 알아봤을 거 아니야. 알아봤지. 시세는 6억 2천만 원쯤 했고 이 집은 6억 3천만 원에 나왔어. 그때만 해도 3천만 원만 더 깎아도 연봉의 3분의 2는 벌겠구나 생각했지. 그래서 아내랑 계획을 세웠어. 목표를 6억으로 정하고 처음에는 되든 안 되든 5억 7천만 원에 해달라고 배짱 좋게 나갔지. 당연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6억에 맞출 생각으로 말이야. 2주 안에 바로 현금 지급하고 이사하겠다는 조건으로 질렀다? 아니, 그런데 집주인이 오케이 알겠다고 바로 계약하자고 하는 거야. 아니, 너무 쉽게 이게 되니까 아파트에 이상 있는 줄 알고 진짜 그날 밤에 잠도 안 오더라. 등기부 떼서 융자 확인하고 했는데 별 이상 없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계약서 쓰고 하는데 기분이 영 찜찜한 거 있지. 그래서 뚱한 표정으로 이사 비용 50만 원 더 깎아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좋다는 거야. 참, 지금은 후회 막급이야. 내가 왜 5억 5천만 원을 안 불렀나? 요즘도 그 생각하면 자다가도 깬다니까. 네, 여러분, 이 일화를 들으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이 책에 나오는 저자의 사촌 동생은 만약에 집주인이 6억 2천만 원 이하로는 절대 안 판다고 버티다가 5억 9천만 원 정도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봤다면 아마 지금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내에게도 내가 협상을 잘해서 시세보다 3천만 원 싸게 샀다고 자랑했을 겁니다.
여기서 방향을 살짝 틀어볼까요? 심리학에서는 기준점 효과, 그러니까 단내림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배가 어느 지점에 닻을 딱 내리면 그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 근처만 맴돌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미리 각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집을 사고 팔 때도 사실 이 기준점 효과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거든요. 행동경제학의 거장 데니얼 카너먼 박사가 이걸 직접 실험해봤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두 부류로 나눠서 A그룹에겐 기존 가격보다 높은 호가가 적힌 자료를 보여주고 B그룹에겐 그 반대로 낮은 호가가 담긴 자료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는 집을 꼼꼼히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집을 얼마에 팔아야 할지 근거를 들어서 꼼꼼하게 적어보게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A그룹과 B그룹은 각각 처음 본 호가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집의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카너먼 박사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집에 대해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부동산 전문 대학원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각인된 이 기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기준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든 거예요. 무심코 보고 듣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요. 앞선 사촌 동생의 사례처럼 물건을 두고 흥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죠. 게임이 되게 그렇듯이 단일 협상,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가 결정할 문제가 가격 하나밖에 없을 때는 주로 먼저 시작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처음 던지는 기준점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니까요. 이건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사촌 동생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 기준점은 집주인이 내놓은 6억 3천만 원, 그리고 실거래가인 6억 2천만 원에서 기준점이 형성되었던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정말 뭐가 되었든 우리가 이 기준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는 이런 기준점 효과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일단 협상이 아예 실패할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를 얼마나 보는지 판단한 다음에 그걸 공략해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제안을 하라는 겁니다. 저자의 사촌동생은 현금이 너무 급해서 집을 빨리 못 팔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집주인에게 2주 안에 바로 현금 지급이라는 사실상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시세보다 무려 5천만 원이나 깎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새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집주인은 바로 오케이 했잖아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마도 이 집주인의 기준점은 애초에 호가로 내놓은 6억 3천만 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죠.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깎아줘도 어쨌든 본인이 산 가격 대비 손해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금액이 5억 7천만 원이면 충분히 해결되는 수준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 집주인의 내밀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 집주인의 기준점은 달랐다는 겁니다. 저자의 사촌 동생이 더 싸게 못 사서 밤에 잠도 푹 못 잘 만큼 억울한 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렇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끝.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생은 호가라는 기준점을 토대로만 판단을 했고 이 집주인의 진짜 기준점을 더 자세히 들여보지 못했죠. 이 사촌 동생은 5억 7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이 사람이 집을 얼마에 샀는지, 당장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의 현금이 필요한지 공인중개사분이나 집주인 본인하고 대화를 더 하면서 상대의 진짜 기준점을 알아보기 위해 파고들 수 있었다면 같은 가격일지라도 지금처럼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이 맞다 라고 느끼며 아주 만족스러운 거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집을 판 사람도 집을 산 사람도 좋은 결과죠. 그런데 그 결과의 만족감은 양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집주인이 너무 쉽게 예스를 해버린 탓에 사는 쪽에서는 감사할 여지도 없이 오히려 추가로 50만 원 이사비를 요구하는 꼴이 되었으니까요. 네. 상대방에게 좋은 거래였다는 느낌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케이스는 사실상 빵점짜리 협상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할 땐 그 결과보다 과정이 만족감을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너무 쉽게
예스 해버리지 마라. 바로바로 예스 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내가 바로 예스 했을 때 상대가 더 감동받고 나에게 고마워할 상황이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닐 때에는 반드시 어떤 제안에 응답할 땐 텀을 두고 차츰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과정까지 만족스러운 윈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어야 한다. 이 말 기억나시나요? 사람과의 협상에서는 일단 멈춤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불리했던 사안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유리하게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자가 외국어 학습지를 찾아보던 중이었는데요. 마침 자신의 학교에 영업사원이 찾아온 거죠. 그 학습지 구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는데 여기서 저자는 잠깐의 텀을 두었다고 해요. 뭐 오래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잠깐 10초 정도 표정 없이 생각하는 순간을 둔 거죠. 정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영업사원이 빠르게 좀 더 나은 구성으로 저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둔 결과입니다. 예스만 바로 하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황들을 조금씩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고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은 이 순간을 좀 불편해 하시거든요. 혹시 이렇게 텀을 두거나 바로 예스라고 안 하면 뭔가 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닌가 막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건 타인의 과제와 내 과제를 분리하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적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협상 자체보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질까봐 아니면 괜히 잘 될 일이 틀어질까봐 지레 겁부터 들어서 평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분들, 이게 이제 소위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저자가 정말 신박한 기술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여러분에게는 상대의 말을 못 알아들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협상 혹은 대화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한 번에 다 이해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끔씩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상대방의 지식을 내가 앞지를 수 없다는 걸 당연하게 알고 짧은 시간 동안 막 해주는 그 설명들을 금세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협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2. 그리하여 여러분에게는 협상 중 실수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지 마세요. 대부분이 실수를 바로잡기보다는 일단 빨리 덮어두려는 성향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수에 또 다른 실수를 추가해서 하거든요. 나에겐 실수할 권리가 있고 그 실수를 정정할 권리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3. 그리고 여러분은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그 기세에 막 휘말려서 충분히 생각도 못 해봤고 뭐가 여러분한테 더 좋은지 제대로 계산도 아직 못 해봤는데 그때그때 바로 막 떠밀려서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는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이 기준점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여러분의 상황이나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여러분 결정을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4.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반복할 권리도 있습니다. 네, 이미 한 말을 반복했다고 잘못한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약간 트라우마처럼 생각되는 말이 있죠.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 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형태든 협상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똑같은 말 필요하다면 반복해야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제대로 인식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5. 또한 상대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권리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대답, 그러니까 막 깔끔하고 멋지게 대답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말이 가장 훌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상식들과 좀 다르죠. 그냥
딱 듣기에 이 5가지를 대화에 막 다 적용하면 여러분 스스로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 기술을 관통하는 핵심은 진정성 그리고 꾸밈 없음입니다. 솔직하고 꾸밈 없는 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과 대화하는 상대방 거의 대부분은 맥을 못 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상황이 제대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러분,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중요한 협상이 있으시다면 그게 무엇이든 압박감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내가 불리해져서 협상을 그냥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만한 윈윈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짜 기준점을 관찰하고 그거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는, 그러니까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침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진짜 기준점이 파악됐을 때 이때 소위 속도를 높이는 것, 그러니까 몰아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네, 결국 기다리는 겁니다. 상대의 정보,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이 시간과 관련해서 중요한 심리학 개념 2가지가 있는데요. 수용 시간 그리고 적응 시간입니다. 네, 삶의 각종 순간에 뭔가를 제안하는 일이 펼쳐지잖아요.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는 뭔가를 제안하고 혹은 제안받고 수용하고 수용받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제안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럴 겁니다. 이 제안은 객관적으로 봐도 괜찮아. 그 사람한테도 합리적이야. 무조건 받아들이겠지. 그런데 막상 제안을 해보면 상대방이 즉시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이 과정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아서 더 나아가야 하는데 멈춥니다. 또다시 소극적이게 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제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용 시간 때문이에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그 제안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일단 좋아 보여도 그 장단점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좋다고 하는 걸 오히려 경계해야죠. 네,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제안을 검토하고 그 제안에 설득 당할 수 있는 시간을 줘 보십시오. 그 다음엔 이제 적응 시간인데요. 이 적응 시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막상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걸 딱 인식했을 때 이제 그걸 현실에 가깝게 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기 어떤 차를 사야 할지 고민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직장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면서 차를 쓸 일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둘 다 기존에 있던 차는 처분하고 기름도 적게 들고 유지비도 훨씬 저렴한 소형차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는 원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본인 덩치를 생각해서 A사 제품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본인의 재택근무가 많긴 하지만 출근할 땐 어쨌든 차를 이용해야 하고 혼자 마트에 가는 날도 많아졌으니까 좀 더 아담하고 예쁜 B사의 제품을 사고 싶은 겁니다. 네, 여기서 두 사람은 수용 시간과 적응 시간을 거칠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선 남편이 A사 제품을 원한다는 의견을 처음 들었고 이해해볼 시간이 필요하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B사 제품을 이야기할 줄 몰랐겠죠. 서로가 처음 듣는 제안이니 수용 시간을 두고 현실을 파악하면 됩니다. 주로 차를 모는 사람과 그 빈도, 무엇보다 A사, B사 제품을 각각 선택했을 때 더 불편한 쪽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불편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한쪽의 의견으로 갔을 때 다른 쪽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인지, 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각자 바라던 차와 현실의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어요. A사도 B사도 아닌 아예 다른 차가 우리한텐 베스트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살면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두 사람 중 결국 어떤 사람이 이겨먹었는가,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가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서로 관계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로 초점을 옮겨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원만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결과도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정을 신경 쓰면 더 나은 결론이 도출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정보다 오직 딱 결과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과정에 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입는 데미지도 훨씬 크거든요. 결과에 모든 신경을 쏟아 부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진짜 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네, 여러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촌 동생의 아파트 거래 케이스 같이 돈만 오가는, 그러니까 집 거래와 같은 단일 협상에서는 일단 그 사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래 자체보다 우리의 관계라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모든 협상에서는 우리의 관계, 여기로 초점을 옮겨보는 시야가 필요한 거예요. 네, 모든 대화에서 그리고 협상에서 사실은 그 사안 자체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 때문에 상황이 최악으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앞서 소개한 사촌 동생의 상황처럼 결과가 좋아도 만족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도 이 과정을 잘 이끌어가는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지하고 여러분과 상대방 둘 다 만족하는 해결점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이렇게 목표를 분명히 하면 예기치 못한 여지라는 게 생기니까요. 네, 그리고 한 번에 얻을 수 없다면 조금씩 얻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똑같은 사안, 물건을 봐도 그 가치는 이 사람 저 사람 각자 다 다르게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쉬워지는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스킬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런 대화의 스킬, 인간관계의 해법,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도 도움이 되는지 파악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또 전해드려야 하니까요. 네, 오늘도 성공적으로 협상하는 순간순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